새소리가 죽이는데 완전히? 오늘 새소리 엄청 많이 났어. 2부 2장. 벌써 수색을 했다면 어떡하지? 하필 내 방에서 맞닥뜨리면 어쩐담? 하지만 벌써 방이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두렵다 보지도 않았다. 나스타시아조차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하지만 맙소사. 아까는 어떻게 이 모든 물건을 이 구멍 속에 방치해둘 수 있었을까? 그는 방구석으로 달려가 한 손을 벽지 밑에 쑤셔넣고 물건을 꺼내 호주머니에 가득 집어넣기 시작했다. 전부 8개였다. 먼저 귀걸이나 그 비슷한 것이 든 작은 상자가 2개였는데 내용물은 잘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 다음으로는 크지 않은 양피 케이스가 4개였다. 목걸이 하나는 그냥 신문지에 쌓여 있었다. 신문지로 쌓아놓은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훈장인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외투와 아직 비어있는 바지의 오른쪽 호주머니 등 이런저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눈에 띄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다. 지갑도 물건과 함께 챙겼다. 그런 다음에 방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방문도 활짝 열어두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당당하게 걸었는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의식은 뚜렷했다. 추적이 두려웠고 반시간 아니 15분 후에라도 자기를 미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질까봐 두려웠다. 고로 무슨 일이 있어도 때가 될 때까지 증거를 인멸해야 했다. 아직 얼마간이 남아 기력이 남아있고 어떤 식으든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일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간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다. 죄다 운하에다 버리자. 그러면 증거는 물속에 풍덩 빠지고 사건도 끝이다. 미망에 들떠있던 간밤에도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어서 빨리 몽땅 던져버리자 하는 결정을 내렸던 일이 기억났다. 하지만 던져버리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예카체린스키 운하의 강변 도로로 벌써 반시간이나 아니 그 이상 배회하면서 운하로 이어지는 돌층계가 눈에 띌 때마다 몇 번씩이나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돌층계 바로 옆에 뗏목이 떠 있어 그 위에서 세탁부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보트를 붙들고 매두는 곳곳에 사람들이 우글거리다. 더군다나 강변도로 어디서나 어느 방향에서나 잘 보이고 눈에 잘 뜨일 법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물가로 내려가 걸음을 멈추고 물속에서 무엇을 던진다면 영 수상쩍지 않은가. 또 케이스들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뜬다면 물론 그럴 것이다. 누구 눈에나 보일 테고 그렇지 않아도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다들 그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를 훑어보고 있자는가. 다들 왜 이러지? 혹시 나만의 착각일 뿐인가? 그는 생각했다. 마침내 그의 머릿속에는 차라리 어디 네바강으로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쪽은 인적도 드물고 눈에 뜰 염려도 적고 어쨌거나 편리한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근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자는가. 그러자 갑자기 놀라워졌다. 꼬박 반시간이나 우수와 불안에 시달리며 이 위험한 장소를 배회하면서도 왜 좀 더 빨리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비몽사몽간에 미망에 들뜬 나머지 단번에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비이성적인 일에 꼬박 반시간을 허비하다니. 그는 굉장히 멍하고 건망증도 심해졌는데 스스로도 이 점을 잘 알았다. 정말로 서둘러야 했다. 그는 부의 대로를 따라 네바강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도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필 왜 네바강인가? 왜 꼭 물속에 빠뜨려야 하나? 어디 멀리 또 군도에라도 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거기 어디 숲이나 덤불 및 한적한 곳에 이것을 몽땅 묶고 나무로 표시 같은 것을 해두는 편이? 그는 이 순간 자기가 모든 것을 똑똑히 제대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이 생각은 틀림없어 보였다. 하지만 군도로 갈 운명도 아니었던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부이다리에서 광장으로 나왔을 때 왼쪽에서 갑자기 그야말로 창문 하나 없는 벽에 둘러싸인 마당의 입구를 발견했다. 대문 입구 바로 오른쪽으로는 4층짜리 옆집 건물에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벽이 마당 안 깊숙이 뻗어 있었다.
왼쪽에 창문 하나 없는 벽과 나란히 역시나 대문에서 바로 마당 깊숙이까지는 나무 담장이 20걸음 정도 이어진 다음 또 왼쪽으로 꺾여 있었다. 그곳은 담장으로 가려진 외진 장소로서 자재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마당 더 깊숙한 곳에는 담장 너머로 분명히 무슨 작업장의 일부인 것 같은 연기에 그을린 나지막한 석조 헛간이 빠끔히 보였다. 거기에는 마차 제조시설이나 철공소 혹은 그 비슷한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거의 대문으로부터 사방이 전부 넘쳐나는 석탄재로 시커매져 있었다. 여기다 슬쩍 가버리면 되겠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마당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간 그는 마침 대문 바로 가까이 담장 옆에 설치된 홈통을 발견했다. 그 홈통 위 바로 담장 위에는 이런 경우만 늘 따라오는 노상방뇨 금지라는 재미있는 말이 분필로 쓰여 있었다. 따라서 여기 들어와 걸음을 멈춘들 의심받을 리도 없고 금상첨화였다. 여기 어디다 한꺼번에 전부 버리고 가자.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다음 그는 벌써 한 손을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는데 그러기가 무섭게 갑자기 바로 바깥쪽 벽 옆에 대문과 홈통 사이에 난 폭이 다해야 1아르쉔밖에 되지 않는 공간에 1.5푸드는 좋게 될 것 같은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바윗돌이 길거리에 석벽 옆에 바싹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그 벽 너머에는 거리와 보도가 있어 행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왕래가 적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누가 거리에서 일부러 들어와 보지 않고서야 대문 너머에서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었기에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그는 몸을 굽혀 바윗돌의 꼭지 부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뒤집었다. 바윗돌 밑으로 구덩이가 약간 움푹하게 파였다. 그는 얼른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넣기 시작했다. 지갑을 맨 위에 얹어 놓은 셈이 됐지만 어쨌거나 구덩이에는 아직도 여유 공간이 있었다. 그런 다음 다시 바윗돌을 붙잡고 또 단번에 원래대로 뒤집어 놓았는데 보일락말락 약간 더 높아지긴 했지만 원래 위치에 꼭 맞게 놓여졌다. 그는 흙을 긁어모아 한쪽 발로 돌 언저리를 꾹꾹 눌렀다. 그야말로 감쪽 같았다. 그러고서 그는 밖으로 나와 광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까 경찰서에서 맛본 거의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기쁨이 순식간에 또다시 그를 사로잡았다. 증거는 인멸됐다. 어느 누가 이 바윗돌 밑을 뒤져볼 생각을 하겠는가. 이 녀석은 아마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쭉 여기 놓여 있었고 앞으로도 그만큼은 놓여 있을 것이다. 설령 발견된다고 한들 누가 나를 의심하랴? 모든 것이 끝났다. 증거물은 없다. 그러고서 그는 웃기 시작했다. 그렇다. 훗날에도 기억했지만 그는 오랫동안 소리도 내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키득키득 웃었고 광장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웃었다. 하지만 그저께 그 소녀와 마주쳤던 게이 산책로로 들어서자 갑자기 웃음이 사그러졌다. 다른 생각이 이것저것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역시나 갑자기 그때 소녀가 떠난 다음 앉아서 상념에 잠겼던 저 벤치 옆을 지나는 것이 지금은 끔찍이도 역겹게 여겨졌으며 그때 그가 이시코페이카를 준 그 코스염 순경을 다시 만난다면 그 역시 끔찍이도 버거울 것 같았다. 에이, 빌어먹을 자식 같으니. 그는 멍하면서도 분노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걸었다. 지금 그의 생각은 온통 어떤 한 가지 핵심의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았으며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며 지금 바로 지금에야 이 핵심과 1대1로 대면하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요 2달 만에 처음 있는 일임을 그 스스로도 느꼈다. 에잇! 빌어먹을 엿이나 먹어라! 그는 갑자기 한없는 분노에 발작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일단 시작됐다면 시작된 것이다. 노파든 새로운 삶이든 전부 엿먹어라. 맙소사, 이 일이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인가.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많이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가. 아까도 저 추잡하기 짝이 없는 일리아 페트로비치 앞에서 얼마나 치사하게 알랑방귀를 끼고 병신춤을 추었던가. 하긴 이것도 허튼 수작이다. 그놈들 모두에게 침을 뱉어주자. 내가 알랑방귀를 끼고
병신춤을 추었다는 사실도 퇴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란 말이다. 갑자기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롭고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 떠올라 일시에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참혹할 정도로 경악하고 말았다. 만약 이 모든 일을 정말로 바보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만약 정말로 너에게 특정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면, 대체 어째서 여태껏 지갑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며 내가 손에 넣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 때문에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그토록 비열하고 더럽고 천박한 일도 의식적으로 감행했건만 실상 너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지갑을 지금 물속에 던져버리려고 했자는가? 역시나 내가 아직 보지 않은 모든 물건과 함께. 이건 대체 뭔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정말 전부 그렇지 않은가? 하긴 이것은 전에도 알았던 만큼 그에게 전혀 새로운 의문은 아니었다. 간밤에 물속에 던져버리기로 결정됐을 때도 어떤 망설임도 반발심도 없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달리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됐다. 그렇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미 어제 트렁크를 붙들고 앉아 케이스를 꺼내던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거다. 마침내 그가 음울하게 결론을 내렸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나 자신이 모르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요 근래 계속 나 자신을 못살게 괴롭혔다. 몸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스스로 못살게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몸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쩐다지. 맙소사 이따위 것들 죄다 넌덜머리 난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다. 어떻게든 모든 것을 훌훌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뿌리치기 힘든 새로운 감각 하나가 거의 시시각각 더욱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가 마주치는 모든 것, 그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한 무한하고 거의 육체적인 어떤 혐오감,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집요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더러웠다. 그들의 얼굴, 걸음걸이, 몸놀림 모두 더러웠다. 마냥 누가 말을 걸어온다면 상대가 누구든지 침을 뱉고 꽉 물어버릴 것만 같았다. 바실리에프스키 섬 말리아 네바의 강변도로로 나온 그는 다리 옆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여기 이 집에 그 녀석이 살고 있지? 그는 생각했다. 이건 또 뭐지? 어쩌다 내 발이 라주미인 집까지 오게 된 걸까? 또 그때와 똑같은 시기라니. 그래도 정말 궁금한걸? 과연 내 발로 온 걸까? 아니면 그냥 걷다 보니 저절로 이리로 오게 된 걸까? 아무렴 어떤가? 그저께던가 내가 말했지. 그 일 끝나면 다음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자, 그러니 가보자. 꼭 이젠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지 않은가? 그가 5층에 있는 라주미인의 방으로 올라갔다. 마침 그는 집에 자신의 골방에 있었으며 그 순간 멀쓰면서 일을 하다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넉 달 만에 보는 것이었다. 라주미인은 누더기에 가깝게 해진 실내복을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마구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세수도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너 뭐냐?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는 막 들어온 친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휘파람을 휙 불었다. 정말 형편이 그렇게 안 좋냐? 거참, 우리 중에서 제일 말쑥하던 녀석이. 그는 이런 말을 덧붙이며 라스콜리니코프가 걸친 누더기를 쳐다보았다. 좀 앉아. 피곤해 보인다. 그가 그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방수포를 씌운 터키식 소파에 풀썩 주저앉자 라주미인은 갑자기 이 손님이 몸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꽤 많이 아픈 모양인데 알고는 있는 거야? 그가 맥을 짚어보기 시작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손을 뺐다. 됐어, 좀. 그가 말했다. 내가 온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지금 과외 자리가 전혀 없는데 마음 같아서는 좀 해봤으면 해서. 하긴 과외 자리 같은 건 뭐 됐어.
너 이거 아냐? 내가 헛소리로 시부렁거리고 있다는 거. 그를 유심히 관찰하던 라주미인이 지적했다. 아니, 헛소리가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라주미인의 방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그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데 이제야 그는 한순간에 더군다나 이미 경험을 통해 상대가 누구든지 이 순간에는 절대 아무와도 얼굴을 맞대고 있을 기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라주미인 방의 문지기 방을 넘기가 무섭게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잘 있어. 그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야, 잠깐만. 잠깐 좀. 이 개차 새끼야. 됐다니까. 상대방은 다시 손을 빼내며 반복했다. 아니, 이럴 거면 무슨 귀신에 씌어서 찾아온 거야. 돌았냐? 진짜 이쯤 되면 거의 속상한걸.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없어. 그럼 들어봐. 내가 너를 찾아온 건 너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몰라서야. 새로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너는 누구보다 착하고 그러니까 현명하고 사리 판단 또 할 줄 아니까.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알겠어. 듣고 있냐? 정말 아무것도, 그 누구의 호의도 관심도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혼자서. 그래 됐어. 나를 가만히들 좀 내버려둬. 아 잠깐만 좀. 굴뚝 청소부야. 완전히 미친놈 아니야? 아 나한테는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그런데 말이야. 과외 자리는 나도 없지만 그따위는 신경 쓸 것도 없어. 털쿠치 시장에 헤르비 모프라는 서적상이 있는데 그게 이게 말이지 일종의 과외 자리란 말이야. 나는 이제 이 일을 말인가 봐. 나는 이제 이 일을 상위직 과외 자리 5개와도 바꾸지 않겠어. 그 사람은 이런저런 출판물을 만들고 자연과학 쪽 책을 좀 내는데 날개도 듯 팔리지 뭐냐. 제목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야, 너는 나더러 항상 멍청하다고 우겼지만 천만다행으로 나보다 멍청한 녀석들이 있더라니까. 이제는 경향성이 짙은 쪽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 정작은 쥐뿔도 아는 것이 없는 양반이지만 그래도 내 쪽에서는 물론 격려해주고 있지. 자, 여기 2장 남짓한 독일어 텍스트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순 엉터리에 폼만 잡는 글이야. 한마디로 여자는 인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고 있지. 결론이야 당연히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의기양양하게 증명해주는 쪽이고, 헤르비모프는 이것을 여성 문제의 일환으로 내놓을 생각인데 그 번역을 내가 맡았어. 그는 이 2장 반쯤 되는 양을 6장으로 늘리고 아주 화려한 반쪽짜리 표지를 만들어 50코페이카에 내놓을 거야. 제법 짭짤할걸. 번역료는 장당 6루블씩 쳐주니까 다 하면 15루블쯤 들어올 텐데 6루블은 벌써 선불로 받았어. 이것을 끝낸 다음에는 고래에 관한 책 번역에 착수할 테고 그 다음에는 고백의 2부에서 제일 따분한 수다 부분도 발췌해놨으니까 번역할 거야. 누가 헤르비모프에게 루소가 일종의 라지 셰프인 셈이라고 말했대. 나야 물론 딱히 반박할 것도 없지. 아이 그런 놈 따윈. 어때? 여자는 인간인가의 둘째 쪽 번역해볼래? 마음이 내키면 지금 텍스트도 가져가. 펜도 종이도 가져가고 전부 다 저쪽에서 대주거든. 3루블도 가져가. 내가 선불로 받은 돈은 첫 쪽과 둘째 쪽을 합친 것에 대한 번역료이니까. 3루블은 당장 내 몫이 되는 셈이지. 한 장을 끝내면 3루블을 더 받을 거야. 그리고 또 나한테 무슨 대단한 신세를 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줘. 오히려 네가 돌아오자마자 너를 어디다 써먹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거든. 첫째, 나는 맞춤법이 서툴고, 둘째, 독일어가 어떨 때는 영 꽝이라서 내 멋대로 지어내는 일이 더 많은데도 원문보다 낫겠거니 자위하는 거야. 하긴 뭐 누가 알겠어. 나아지기는커녕 더 엉망이 됐는지. 어쩔래? 가져갈래? 라스콜리니코프는 묵묵히 독일어 논문과 3루블을 받아들이고 말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라주미는 깜짝 놀라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1번가까지 가놓고서 갑자기 되돌아와 라주미인 방으로 올라와서는 독일어 논문과 3루블을 모두 탁장에 올려놓고 이번에도 말없이 한마디 없이
썩 사라질 기세였다. 야, 너 무슨 선망증이라도 걸린 거야? 라주민이 기어코 폭발해서 고함을 질렀다. 아, 무슨 코미디를 다 연출하고 난리야. 나까지 돌겠다. 이럴 거면 대체 뭐하러 왔어? 이 화상아. 필요 없어. 번역 따위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그럼 빌어먹을 대체 뭐가 필요한 거야? 아, 위에서 라주민이 소리쳤다. 상대방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 야, 임마, 지금 어디 살아? 대답이 없었다. 에이, 이 썩을 놈.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거리로 나온 상태였다. 그는 니콜라예프스키 다리에서 극히 불쾌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마부가 채찍으로 그의 등을 호되게 후려쳤던 것인데 서너 번이나 소리를 쳤음에도 거의 말 밑에 깔릴 기세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채찍을 맞아서 성질이 난 그는 난간 쪽으로 펄쩍 뛰며 비켜선 다음 왜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마차가 다니는 다리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는지 통 모를 일이었다. 표독스럽게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물론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꼴 좋다. 머리깨나 쓰는 사기꾼인걸. 흔한 수법이야. 술에 취한 척하면 일부러 마차 밑으로 기어든 다음 책임져 하는 식이지. 저렇게 먹고 사는 거요, 선생. 저게 밥벌이야. 하지만 난간 옆에 서서 멀어져가는 마차의 뒷모습을 띵 하면서도 불독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쏘아보며 등을 문지르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을 느꼈다. 쳐다보니 머리수건을 쓰고 염소 가죽 단화를 신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 상인이었는데 모자를 쓰고 초록색 양산을 든 딸인 것 같은 아가씨가 옆에 함께 있었다. 받아두구려. 그가 돈을 받자 그들은 그 옆을 지나갔다. 돈은 29페이카짜리 은어였다. 옷차림과 행색으로 봐서 충분히 그를 길거리에서 푼돈이나 모으는 진짜 거지로 생각할 만했고 채찍을 얻어맞아 동정시까지 샀으니 29페이카짜리 은하쯤은 적선으로 받을 만도 했다. 그는 29페이카짜리 은하를 한 손에 꼭 쥐고 10걸음 정도를 걸어가다 네바강 궁전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네바강물은 여느 때와 달리 거의 새파란색을 띠었다. 성당의 둥근 지붕은 원래 예배당에서 20걸음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 지점, 다리의 이쪽에서 바라보면 제일 아름답게 돋보이지만 맑은 공기 덕분에 정녕 찬란하게 빛나고 그 장식 하나하나까지도 또렷이 보였다. 채찍에 맞은 통증이 가라앉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맞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어버렸다. 어딘가 불안한, 완전히 분명하지 않은 생각 하나가 지금 유달리 그를 사로잡은 탓이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오랫동안 먼 곳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유달리 낯익은 곳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보통 정확히 이곳에서 100번은 좋기 걸음을 멈추고 진실로 장엄한 이 파노라마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때마다 풀리지 않은 어떤 희뿌연 인상에 매료되어 놀라곤 했다. 이 장엄한 파노라마를 보러 하면 항상 해명할 길 없는 한귀에 휩싸였던 것이다. 그에게는 이 화려한 풍경이 귀먹고 말 못하는 정령을 가득 머금은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음울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상에 놀랐으며 스스로도 미덥지 않아 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푸는 일을 미래로 미루곤 했다. 지금 갑자기 예전에 자신을 사로잡은 이런 질문과 의혹이 날카롭게 떠올랐는데 지금 그것이 무심코 떠오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옛날에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는 사실 하나만도 기괴하고 경이롭게 여겨졌으며 정말로 지금도 옛날과 똑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옛날과 똑같은 주제와 풍경에 역시나 옛날과 똑같이 정말 아주 최근처럼 흥미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 같았다. 거의 우스워지기까지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릴 만큼 죄어왔다. 지금 어딘가 깊은 곳,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저 아래쪽 발밑 어딘가에서 지나가버린 옛날의 모든 것이, 옛날의 상념들, 옛날의 과제들, 옛날의 주제들, 옛날의 인상들, 그리고 그 모든 파노라마와 그 자신과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 자신은 어디론가 위로 날아가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무심결에 한 손을 움직이다가 갑자기 주먹 안에 꼭 쥐고 있던 20코페이카짜리의 은하 감촉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풀고 동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팔을 치켜들어 물속으로 던졌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집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 순간 그는 가위를 들고 제 손으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싹둑 잘라낸 기분이었다.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고 꼬박 6시간 정도를 돌아다닌 셈이었다. 어디로 해서 어떻게 걸어 돌아왔는지 이런 것은 조금도 기억나지 않았다. 옷을 벗은 다음에는 너무 많이 달려 녹초가 된 말처럼 온몸을 벌벌 떨며 소파에 누워 몸 위로 외투를 끌어당기고는 곧장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다. 완전히 땅거미가 깔렸을 무렵 그는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맙소사, 이건 또 웬 비명이람?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 이런 절규의 통곡 소리,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깔고 눈물 흘리고 구타와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짐승 같은 광란 상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일으켜 침대에 앉아서는 시시각각 마음을 졸이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싸움과 통곡과 욕설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심해졌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까무러칠 만큼 놀랐다. 그녀는 울부짖고 새댄 소리를 지르고 대성통곡하고 허둥대둥 설치대고는 통 알아먹을 수 없는 무슨 말을 내뱉으려고 뭐라고 애걸했다. 물론 계단에서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고 있었던 터라 제발 좀 그만 때리라고 애걸하는 소리였다. 때리는 자의 적의와 광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목이 더 쉬워 진즉부터 무시무시한 소리를 씩씩댈 만큼 따름이었지만 그럼에도 역시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또 역시나 너무 다급하고 허둥대고 목을 매는 소리여서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챈 것이다. 바로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소리였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여기서 주인 아주머니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를 발로 차고 그녀의 머리를 계단에다 마구 찍고 있었다. 분명히 그렇다. 소리만, 흐느낌만, 때리는 소리만 들어도 훤히 알 수 있다. 이게 웬일인가? 세상이 발칵 뒤집히기라도 했나? 층마다 웅계단으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웅성대고 절규하고 올라오고 문을 두드리고 문짝을 쾅쾅 여닫고 우르르 몰려들고 했다. 하지만 대체 어째서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뇌며 그는 자기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았다. 하지만 아니다. 너무도 뚜렷이 들린단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의 방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이 모든 일이 그것 때문? 어제 일 때문이다. 맙소사. 그는 걸쇠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그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음장 같은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휘감으며 그를 옥죄고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분명히 10분은 지속되었을 이 소란도 결국에는 전부 차츰차츰 잦아들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신음과 탄식을 뱉어냈고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계속 공갈 협박에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결국엔 그도 수그러드는 것 같았다. 이미 그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정말 가버렸군. 맙소사. 그래, 주인 아주머니도 가나보다. 계속 신음을 토하고 울면서 고봐. 주인집 문이 덜커덩 닫혔다. 자, 계단으로 나왔던 사람들도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면서 탄식을 내뱉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 부르고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또 언성을 낮추어 쏙닥대기도 한다. 어지간히 많이도 모였던 모양이다. 거의 건물 전체가 모여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맙소사,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그가 여길 대체 왜 왔을까? 라스콜리니코프는 힘없이 소파 위에 쓰러졌지만 이미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고통에 지금껏 절대 경험해보지 못한 참을 수 없는 무한한 공포감에 시달리며 반시간은 좋게 누워 있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의 방을 비추었다.
나스타시아가 촛불과 수프 접시를 들고 왔다. 그를 유섬이 살펴보고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촛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빵, 소금, 접시, 숟가락 등 가져온 것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보나마나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테지. 하루 종일 어딜 또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학질에 걸린 것 같은 몰골로 하고서 말이야. 나스타시아, 무슨 일로 주인 아주머니를 그렇게들 때렸지? 그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누가 주인 아주머니를 때렸다는 거야? 방금 반시간 전에 일리아 페트로비치 부서장이 계단에서 그랬잖아. 무슨 일로 주인 아주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팼던 거야? 그리고 대체 언제 왔던 거지? 나스타시아는 아무 말도 않고 인상을 팍 쓰며 그를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살펴보는 시선 때문에 몹시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기분이 나빠졌다. 나스타시아, 왜 아무 말 없어? 그가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피잖아. 그녀가 마침내 대답을 했는데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피라고? 피라니. 그는 새하얗게 질려 벽 쪽으로 물러나면서 중얼거렸다. 나스타시아는 말없이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주인 아줌마를 때리지 않았어. 그녀는 다시 정색을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숨도 겨우 내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귀로 직접 들었는데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야. 나는 앉아 있었어. 더욱더 조심스레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들었어. 부서장이 다녀갔지. 다들 계단으로 몰려들었잖아. 자기 집에서 나와. 아무도 안 하는걸? 아무래도 학생 몸속에서 피가 끓어서 그런 것 같아. 피가 빠져나갈 곳이 없어 간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니까 슬슬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좀 먹어볼래? 응?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스타시아는 계속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마실 것 좀 줘. 나스타시우시카.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2분쯤 뒤 하얀 머그컵에 물을 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는 것은 오직 찬물 한 모금을 들이켰고 그러다가 가슴팍에 물을 엎질렀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점점 미쳐가는구만.